2024년 대비 기출 분석 시작할게요. 어,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출 분석 교재 보시면은 기출 문제 교재 맨 어, 앞에 컨텐츠 한번 볼까요? 음, 컨텐츠 보시면은 기출 문제도 역시 기출 문제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그러니까 이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나 보는 거예요. 그냥 안에 보면은 그냥 문제 그냥 나열시켜 놓은 거지 뭐 특별한 게 있나요? 그러나 이 문제를 이제 배열시켜 놓을 때 영역별로 배열을 시켜 놨습니다. 근데 그 영역별이 무슨 영역별이냐? 제가 수업하는 방식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1, 2월 달에 통사론 할 때 제 이 영역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풀 때도 이 영역에 맞춰서 기출을 풀게 돼요. 그러면 이제 7, 8월에 문제 뭐죠? 영역별 문제풀이 할 때도 이 영역에 맞춰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렉시칸 파트에서 챕터 1이 우리가 1, 2월 달에 챕터 1이 렉시칸 파트였다면 역시 렉시칸 파트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요. 문제풀이 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게 이 이론 강의에서의 이 첫 번째 우리가 1, 2월 달에 잡았던 이 그 목차 있죠? 이 목차가 7, 8월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어,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전에 배웠던 거에 대한 계속 반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의문론, 뭐 음성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점이 굉장히 많죠. 머릿속에서 계속 이제 그 이론이 계속해서 정리가 될 뿐만 아니라 얘가 지금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된 것. 근데 여기서는 안 됐네. 이 영역에서는 출제가 안 됐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제일 중요한 것은 영역별로 문제를 모아놨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아무렇게나 설정해 놓고 뭐 그렇게 분리해 놓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설정을 잘 해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거야 뭐 내 생각이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영역별로 볼 거고요. 우리가 지금 기출 문제가 이 책에서 다루는 기출 문제가 총 138문제가 돼요. 이게 2002년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2023년도까지 가는 거니까 이게 총 138문제가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너무 옛날스러운 거, 너무 올드한 거는 빼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빼지 않아요. 뭐 한두 개 정도 제가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는 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봅니다. 약간 지나치게 옛날 그 문제 유형은 변형을 좀 시켜 놓을 거예요. 예, 변형을 해가지고 지금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좀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할 거니까 너무 옛날 건데 그거 풀어봐야 되냐? 풀어볼 만한 것만 다 풀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138개의 문항이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8주차에 이렇게 딱 마무리했는데 기존에 보면은 이것도 8주차 안에 못 끝났는데 이번에는 30분 일찍 시작하니까 30분을 더 하니까 글쎄 끝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한 주차에 한 17문제 정도 이 정도를 풀이를 해야 돼요. 어, 17문제를 푸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3시간 반 하는 거죠? 3시간 반 수업인데 요거 3시간 반을 하더라도 17문제를 푸는 건 약간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통사론하고 그다음에 의문론 요거는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17문제 보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한 주차에.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우리가 형태론하고 의미론 그다음에 학교 문법 같은 경우는 그냥 네, 지나치게 분석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떤 문제가 나왔나 살짝 보면 되니까 그 뒷부분에는 조금 빠르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인이 되는 통사 의문은 조금 적게 풀이가 될 것 같아요.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1, 2월 달 뭐 통사론 같은 경우는 1, 2월 달 이론 수업 해가지고 바로 문제풀이 하면은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니까 다시 개념들 같은 거 제가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는 무슨 말이냐? 기출문제 분석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시기 전에 문제를 좀 풀어 오세요. 그래서 한 15개 정도? 15개 정도? 이 순차대로 할 거니까 만약에 오늘 10개만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뒤에 15개 정도를 먼저 풀어 오세요. 풀어 올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 나눠드리고 인강생들은 다 여기 자료가 올라갈 거예요. 기출분석 그 표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문제를 푸는데 여기에다가 어, 대략적으로 답안 작성만 하시면 되겠죠. 답안 작성, 답안에 나의 답안, 예시 답안, 수정할 답안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넣는데 나의 답안에다가 답안을 작성해서 오시면 돼요. 나의 답안에다가 직접 직접 다른 거 도움 받지 말고 직접 나의 답안을 작성해서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시 답안은 책에 있거나 책에 있는데 예시 답안 보지 말고 자기가 직접 그냥 하세요. 그 책에 있는 예시 답안도 제가 보면은 요거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네. 그럼 좀 수정할 거예요. 예시 답안도. 그리고 이제 나의 답안과 예시 답안은 저의 답안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비교해 가지고 뭔가 지금 내 답안이 어딘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수정할 부분에서 좀 수정을 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답안 작성하는 방법도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답안만 작성해서 수업 전에 미리 풀어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끝나고 요거를 넘겨야 되겠네. 네, 요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15문제에서 18문 한 15문제 통사랑 의문론 한 15문제를 미리 풀어 오시면 되고요. 풀어 올 때 기출 문서표를 이거를 책에다 넣지 왜 굳이 이렇게 하냐? 책에다 넣으면은 책이 겁나 두꺼워져요. 예. 두꺼워지면 배기도 싫고 그리고 가격도 올라가요. 이게 장수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니까. 예. 이게 가격이 그 시중에 나오는 책보다 가격이 비싸잖아요. 이 가격이 비쌉니다. 저 수험서가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안만 작성해서 이렇게 해서 옵니다. 자기 답안이에요. 예, 이쁘게 내가 멋있게 작성하려고 이렇게 다른 거 보기 없기, 내 답안 보기 없기, 자기 답안 작성해 오고요. 그 다음에 수업 후 우리가 오늘 했던 그 문제를 기출문제표를 완전히 다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표를 보시면 출제 연도, 출제 영역 잘 잡으시고요. 영역을 설정할 때도 살짝 제가 고민스러운 게 있는데 이거를 이 영역에다 넣는 게 맞을까? 이런 부분도 살짝 고민스러운 게 있긴 해요. 어, 왜냐면은 뭐 영역이라는 게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기 나름대로 제가 영역에 집어넣은 것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게 이 영역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그 영역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핵심 개념 그 쓰시고 핵심 개념이라는 것은 문제 풀이할 때 제가 핵심 개념이 뭔지를 이야기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핵심 개념을 그 문제에 출제된 핵심 개념이라고 얘기했지만 핵심 개념 플러스 주변적인 개념도 지금 계속 문제 풀이할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주변적인 개념도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다라는 것들은 다 적으세요. 다 적으시고 그 개념에 대해서 자기가 머릿속에서 지금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핵심 데이터들이 있죠.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데이터, 교재에 나오지 않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데이터들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시면 나의 난이도 했는데 어려웠던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난이도가 다 사람마다 동일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전체가 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난이도가 지문을 읽기에 지문이 좀 어려웠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조금 좀 주저됐다. 이게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은 데이터 분석이 어렵죠. 데이터를 분석할 때 여기서 좀 멈칫멈칫 되죠. 지문은 쉽게 읽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특히 뭐가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뭐가 어려웠는지 왜 어려웠는지 그 부분을 그래서 답안 쓰기가 주저돼 답안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였는지를 그거를 구체적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래야 자기 공부 방향이 서니까. 그렇게 해서 요 정도 해가지고 과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 분석에는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하죠. 기출 분석, 이 기출이라는 것은 평가원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가 지금 방향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물론 출제진들 교수들이 들어가서 출제진들이 출제를 하지만 그 가이드라인은 평가원에서 주겠죠. 예. 나한테 준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들 보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받고 출제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상도 할 수 있고 뭐가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예상하는 게 기출 문제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출 문제는 수시로 생각나면 그때그때 한 번씩 자기 전에도 한번 문제 풀어보고 그때그때 문제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물론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출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지만은 많이 보면 볼수록 좋아요. 기출 문제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OT 끝? 네 없어요. 네, OT 여기까지 끝. 자 바로 기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이제 렉시컨 파트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2페이지 챕터 1은 렉시컨 파트예요. 렉시컨 파트에서는 어떤 개념들이 정리가 됩니까? 머릿속에. 렉시컨 파트에서는 내가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통사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렉시컨과 스트럭처가 스트럭처 그 엑스바 틀이죠. 프레임. 어휘 정보예요. 예, 어휘 정보하고 구조 요 두 개의 개념이 결합이 돼가지고 D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D 구조가. 그래서 D 구조를 만들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S 구조 이렇게 만들죠. 예, 서피스 스트럭처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통사론의 전부예요. 여기까지가 통사론 전부예요. 우리는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데 통사로는 이거를 보는 겁니다. 렉시컨과 즉 어휘와 어휘 정보죠. 어휘 정보 정도 이렇게 해야 좀 정확할 것 같아요. 어휘가 갖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 정보를 정확하게 보느냐 못 보느냐가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푸느냐 못 푸느냐 그거를 한번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엑스바이론 이 어휘 정보에 맞게 이 틀에 딱 꼽혀가지고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D 구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변형. D 구조에서 이제 변형이 일어나요. 무브먼트죠.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말하고 보는 그 문장이 만들어져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렉시칸 여기 볼 거고 이 챕터 1이 여기 볼 거고요. 이제 챕터 2가 여기가 되겠죠. 챕터 1 여기 보시면은 렉시칸에서 어휘 정보를 머릿속에 딱 정리하면 돼요. 어휘 정보가 뭐가 있어요? subcategorization, 그다음 뭐 세타로 이런 것들, 그다음에 argument structure, 그죠? 그다음에 selectional restriction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 개념들, 요 기본적인 개념, 요 개념에서 파생돼 나가는 응용 개념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1번에 보시면은 이거 왜 이렇게 안 진하지? 예. 자, 1번에 보시면은
이 몇 년도입니까? 2002년도 겁나 오래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은 여기서 볼 건 없어요. 볼 건 없고 여기서 디렉션을 한번 바로 볼까요? 디렉션은 어떤 디렉션인지. 디렉션 어디 있습니까? 예, 디렉션도 지금 여기 책에 한번 볼게요. 디렉션에 보시면은 이 예문들은 의미상 변칙적이나 이 변칙적이라는 말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이 개념은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문제 유형은 볼 게 없습니다. 통사로 하는데 시를 갖다 놓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야. 그렇죠? 예. 그래서 변칙적이라는 개념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변칙적이나 비유적 표현으로 쓰고 있다. 비유적 표현 됐고요. 이런 쓰임을 밑줄 친 동사들의 주어 선택 제약,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주어 선택 제약.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택 제약에 관한 selection restriction에 관한 문제예요. selection restriction. 그러면 selection restriction, 여기 렉시칸 어휘 정보에 있는 선택 제약 selection restriction이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나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 selection restriction, 선택 제약이죠. selection 써도 되고 selectional 해도 괜찮아요. selection restriction 혹은 selectional restriction 써도 괜찮습니다. 여기 선택 제약이에요. 누가 뭘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뭘 선택하는 겁니까? 수러가 주어나, 그죠? 주어나 컴플리먼트에 가하는 의미적 제약이죠. 네. 의미적 제약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어나 컴플리먼트예요. 컴플리먼트는 주로 목적어가 되겠죠. 그쵸? 목적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어 컴플리먼트를 우리는 조금 더 테크니컬한 용어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주로, 이게 쉽게 말해서 수로가 주어 컴플리먼트에 가하는 의미적 제약인데, 요거를 얘 주어와 컴플리먼트를 한마디로 하나의 단어로 정의해버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argument죠. 그렇죠. 논항에 가하는. 그래서 selection restriction을 말할 때 우리가 선택 제약을 개념을 머릿속에 정리할 때 뭐가 논항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뭐가 논항인지. 수로를 중심으로 주어, 그 다음에 뒷부분에 주르륵 나오잖아요. 뭐가 논항인지, 특히 이 부분. 뭐 주어는 바로 눈에 띄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컴플리먼트냐 아니냐 뒷부분에 구조 가가지고 컴플리먼트냐 애정트냐 뭐냐 막 이 얘기를 겁나 하잖아요. 그때 뒤에 나오는 요소가 컴플리먼트인지 아닌지를 자꾸 판단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애정트는 말고 컴플리먼트가 논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수로의 논항이냐,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다행히 컴플리먼트에 대한 얘기가 없고 주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어에 대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문제 보시면은요, 주어 선택 제약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하시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의미적인 선택 제약이 의미적인 제약이라고 했잖아요. 의미적 제약. 이 말만 하면은 의미적? 어떤 의미적?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미적인 제약을 어떻게 제약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적? 네. 의미적 제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브로드해요. 의미적 제약은 인간이냐 아니냐, 이렇게, 예, 인간이냐 아니냐 요 정도의 제약, 아니면 레셔널 엔터티냐 아니냐,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개체냐 아니냐 정도. 예, 요 정도만 이제 설명하라고 할 때 요 정도만 우리가 기술하면 돼요. 뭐 의미적이라고 해가지고 뭐 폭넓게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냐 아니냐, 아니면 또는 레셔널 엔티티냐 아니냐, 이성적인 개체냐. 인간이 이성적인 개체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말인데, 그죠? 그래서 요 정도만 풀어오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유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게 이제 밑줄 친 게 수로죠. 밑줄 친 게 수로예요.
문지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일단 여기서는 의미를 알아요. 단어 의미를 모르면 어, 선택 제약이 안 나와요. 음, 단어를 모르면 일단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릭은 뭡니까? 핥는 거죠. 핥는 거고 링거는 뭐예요? 의미가 링거는 뭐죠? 나도 까먹은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링거 의미가 뭔지. 링거 의미가 뭐예요? 머무르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지르다. 그 주어가 뭐예요? 주어 일단은 단어를 먼저 이 문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면 난이도에 내가 생각하는 난이도가 뭐냐?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 때 시험장에서 이 단어 모르겠다. 이러면 여기가 난이도예요. 단어 몰라서 선택 제약 다 때려치고 단어 모르면 여기서 선택 제약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 주어가 인간이냐 레이셔널 엔티티냐 이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동사의 의미를 당연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 문지르다. 그럼 주어가 어떤 거예요? yellow fog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옐로우 포그가 뭔가 문대다, 문지르다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선택 제약, 선택 제약을 위반하는 겁니다. 러브는 주어의 어떤 주어 논항에 어떤 의미적인 제약을 가하는 거예요. 인간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문지를 수 있는 개체니까 인간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animated entity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할까요? animated entity 살아있는 개체 죽어있는 거 말고 나무 책상 말고 살아있는 개체냐 아니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돼요. 그 문지를 수 있는 거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animate entity라고 이제 말해주는 게 좋겠죠. 주어는 animate entity여야 해요. 문지를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yellow fog 안 되죠. 선택 제약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yellow smoke도 지금 러브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여기 leak하고 lingering은 주어가 어디 있어요? 주어가 어디 있어요? 주어 못 찾으면 이것도 꽝이야. 주어를 못 찾으면 꽝이야.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 여기서 올 수가 있고 다른 데서 완전히 여기 출제 유형은 Selectional Restriction이라는 출제 유형 영역에 들어가지만 내가 생각하는 난이도는 단어 몰라서 아니면은 주어 못 찾아서 이럴 수가 있어요. 주어는 얘네들이 여전히 얘네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주어가 지금 love 그 다음에 하는 거, 그 다음에 머무르는 거. 그러려면 애니메이션 엔터티라고 해도 괜찮고 휴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선택 제약을 위반하고 있어요. 위반하고 있는데 정문이에요. 위반하고 있는데 정문이에요. 자, 여기서 선택 제약을 위반한다라는 것, 선택 제약을 준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변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택 제약을 위반하면서 쓰이는 걸 변칙적 anomaly라고 하는 겁니다. 이 anomaly라고 하는 거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변칙적, 의미적인 변칙이죠. 그게 선택 제약을 위반하는 거예요. 통사론에서는 잘 쓰이지 않으나 그래도 언어학에서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anomaly라는 요 용어 꼭 잡아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anomaly 해요. 얘가 선택 제약을 위반했으니까. 그러나 괜찮은 이유는 이것이 정문인 이유는 figurative하게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유적 쓰임을 배울 필요는 없지만은 여기선 선택 제약을 위반하고 있다 그렇게 잡으면 되고 우리는 설명만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걸 제가 이런 답변을 요구하진 않았지만은 지금 우리에 맞게 지금 우리에 맞게 답안을 좀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동사가 주어에 대해서 선택 제약을 가하고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써주면 되고요. 사실 이거 여기까지는 안 써도 되는데 좀 길죠. 요 정도 답변이면 좀 길어요. 그리고 첫 번째 underlined verb가 impose a thematic restriction on their subject 이런 표현은 외워두세요. 의미적 제약을 주어에 가하고 있다.
의미적 제약을 주어에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하기 겁나 쉬운데 영어로 표현하려면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선택 제약과 관련해서 이 영어 표현 안 되는 사람 겁나 많습니다. 예. 선택 제약이 개념상은 쉬운데 이 영어로 표현하려면 잘 안 돼요. 이런 말도 좀 어렵고 이런 말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선택 제약과 관련해서는 저런 표현들 좀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 그 뭡니까? 그 저 기출 분석표 할 때 이런 표현들까지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주어 자리에 지금 의미적인 제약을 가하죠. 왜냐면 논항이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동사의 서브젝트는 이때 의미적 제약을 가하니까 선택 제약을 준수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동사의 주어는 이렇게 denote 이렇게 표현했죠. 그냥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예. 동사의 주어는 뭐여야 한다? denote entity 개체여야 한다. 개체를 나타내야 된다. 무슨 개체예요? 러브하고 릭하고 링거리 하는 개체이어야 한다. 그죠? 하지만 얘네들은 서브젝트는 이런 거 할 수 없는 개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 제약을 위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익스프레션은 피규러티브 센스로 쓰였으니까 괜찮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러가 주어에게 선택 제약을 가한다. 피규러티브 다 빼고요. 수러가 주어에게 선택 제약을 가한다. 의미적 제약을 가하니까 그 주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야 된다. 요것만 내가 쓸 수 있으면 괜찮아요. 이 표현 이런 거 다 빼고 이렇게 이런 표현들만 내가 써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 제약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딱 정형화되게. 그래서 답안 작성하기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답안 작성하는 게 이 머릿속에 딱 틀이 박혀지 않으면 이제 계속 헤매게 되는 거죠. 예. 자, 요거는 요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제약 잡으시고요. 선택 제약 잡을 때 항상 같이 따라오는 건 논항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도 항상 같이 잡아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의미적 제약 쓸 때 이런 표현 같이 들어간다라는 것도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선택 제약은 선택 제약에 대한 문제는 얘가 어, 출제가 메인으로 출제는 안 돼요. 지금 물론 여기서 2002년도에 메인으로 출제는 됐지만 이후에 선택 제약이 메인으로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연으로 계속 그 개념이 들어가요. 조연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